네, 저 원근 각지에서 이 시간에 오신다고 너무 애 많이 쓰셨는데 오늘 하루 동안의 모든 진행 과정이 우리 목사님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좋은 시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체 하루를 쓰기 때문에 굉장히 긴 시간 같지만 우리 훌륭한 목사님들이 계속 강사님들로 계셔서 제가 좀 가능한 한 최대한 짧게 여러분과 함께 제가 고민하고 생각하는 우리 교회 세우기에 대한 그 프로세스만 이렇게 됩니다라고 하는 총론적 접근을 좀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46%가 80명 이하의 작은 교회들입니다. 이들의 교회들이 다시 각 지역에서 이제 악전고투하듯이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참 많으신데 이것을 좀 더 지혜롭게 좀 전략적으로 이런 교회들이 세울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리 박만규 목사님의 어떤 제안을 가지고 우리 소수가 함께 양 교수님을 비롯하여 오늘 강의하시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우리가 이런 작은 교회를 한번 섬기는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의기투합이 되어져서 오늘 이 시간을 처음 갖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함께 참석하신 분들이 좀 기도로 동참해 주셔서 우리들의 섬김이 우리 전국적으로 좀 확대되어져서 그 지역마다 이런 우리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섬기고 위로하고 총체적으로 목회에 대한 전략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첫 시간에 전략적 교회 개척 컨설팅 프로세스라고 하는 내용으로 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눠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좀 되도록 네, 고맙습니다. 저희 연구소는 이제 목회와 컨설팅 그리고 연구라는 세 가지의 어떤 중요한 화두를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목회하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컨설팅의 관점에서 연구한 것들을 설명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 연구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교회를 건강하고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는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지금 23년째 섬겨가고 있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 서울신학대학원에서 이제 컨설팅에 대한 과목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또 이 컨설팅을 위한 보완하기 위해서 여전히 지금도 열심히 배우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현재는 지금 우리 본부장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담임 목사 청빙 컨설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현재까지 이제 여러 다양한 교회 규모에 따라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 중요한 건 저와 같이 함께 사역을 할 수 있는 우리 컨설턴트를 양성하는 일을 박차를 가하고 있고 우리 전국에 200개 도시에 202명 이상의 컨설턴트들이 세워져서 그들과 함께 동력함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전체가 어떤 새로운 변혁들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지금 기획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진행하고 있는 것은 우리 박만규 목사님께서 함께 하시는 1234 선교회와 함께 MOU를 했고 우리 또 오늘 강의해 주신 김호건 목사님이 소속되어 있는 그런 어떤 통합측의 하나의 기관과 MOU를 했고 서울대원에도 오늘 우리 몇 분 함께 하셨는데 감리교단도 MOU를 체결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작은 교회뿐만 아니라 이 교회 역사가 꽤 된 교회들도 이제 컨설팅을 수행을 했고 또 수행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우리 합동적 우리 와우리 교회가 이제 합동적에 소속된 교회인데 우리 부산에 합동적 한 교회를 지금 담임 목사 청빙 컨설팅을 MOU를 체결하고 지금 성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 전체 진행은 우리 와우리 박 목사님께서 이 프로젝트를 제안을 했고 우리 네 분이 함께 모이는 모임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렇게 좀 하자. 그리고 우리 양 교수님과 좀 협의를 하는 안타까운 마음들을 함께 깊이 나눈 끝에 최대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길들을 찾아보자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아주 적은 금액으로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오늘 이런 세미나가 개최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 채널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의 현 상황들을 많이들 이해하실 것 같은데 왜 전략적 교회 개척이 필요한 건가에 대한 근거를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잠깐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미 알다시피 우리 한국교회가 사회적인 신뢰도 자체가 지금 15% 이하로 떨어져 있습니다. 정확히는 15.2%로 떨어져 있고, 근데 더 불행한 사실은 한국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를 39.2%가 절대 신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비극적인 이 데이터들을 목도하면서 앞으로 점점점 우리 기독교가 작은 교회들이 교회에 뿌리 내린다는 것이 자꾸 어려워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실태를 보게 되어졌습니다. 최근에 보도한 바에 의하면은 2022년도 15%로 추락되었고, 이 속도로 만약에 우리 한국 기독교가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32년쯤 가게 되면 10% 수준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정말 침울한 그런 통계 발표를 한 것을 아마 유리번 전체가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 기독교가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느냐라고 다들 해석들이 분분하긴 한데, 어떤 분은 우리 한국 기독교가 초기 고착화 상태에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전히 기독주의 정도에 머물고 있지 않을까. 여전히 우리는 75%의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점에 지금 우리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연구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별 표시되어져 있는 부분은 이것을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이 변곡점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방안들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같이 교회를 개척하거나 작은 교회 부임을 해서 어떤 사역을 시작하는 그런 우리들 가운데는 이 상태에서 지금 신속하게 탄력과 지속적 성장으로 이루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지금 점선을 표시되어져 있는 우편 쪽으로 보면 초기 고착화, 말기 고착화대로 이렇게 화살표로 진행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가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도움을 줄까라고 하는 것이 이번 세미나의 전체적인 취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변곡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 변곡점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뭘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참 좋거든요. 따뜻하고 우리 정도 많고 열심히 하고, 저는 여러 나라의 어떤 목회자들의 그 양태들을 보면 우리 한국 교회 목사님들만큼 정말 열심을 다하는 그런 국가나 그런 목회자들을 많이 본 적도 없고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결과가 영향이 드러나지 않는가라고 하면, 그 첫 번째 단초를 저는 우리 객관화가 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객관화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상태를 정확하게 인식하게 되는 거죠. 내 상황이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을 우리는 객관화라고 하죠. 두 번째는 구조화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조화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조직을 만든다는 차원을 훨씬 뛰어넘어서 여러분의 사역 자체를 탄탄한 기반을 만들고 그 위에 프레임을 만들고, 그리고 어떤 각도를 가지고 어떤 시각으로 내가 이 지역사회 속에서 교회를 세울 것인가, 이렇게 해나가는 것을 보고 구조화라고 하고요. 이 체계화는 작은 교회만 갈수록, 작은 교회를 가면 갈수록 체계화가 안 되어 있는 것을 면밀하게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안타깝다는 거죠. 우리가 중대형 교회만 체결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저도 연구소를 개척한 사람인데, 연구소를 개척하거나 교회를 개척한 분들도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의 모든 사역들을 체계화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네 번째가 상황화입니다. 여러분 상황에 대처하는 것들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거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답답하지? 왜 이래 안 될까? 라고 하는 생각에 머물러 있고, 그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잘 하지 못한다는 거죠. 더욱이 미래 교회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다지 큰 관심을 갖지 않고 현재 목전에 직면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인식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만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적절한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게 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경제적으로 보면 1인당 GDP가 지금 4만 불에 육박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기독교 역사를 보면 4만 불을 넘어서는 순간에 기독교가 공멸해 간다는 것을 역사적인 근거를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
상황 속에 펼쳐질 때 우리 목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대응 전략, 그걸 우리는 전략적 교회 개척, 전략적 교회 세우기,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상황을 인식하라, 무엇을 하든지 체계적으로 하고 우리를 구조화시키고 자기를 끊임없이 객관화하는 이 네 가지는 이 변곡점에 직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행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들일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상황에 대해서 이보다 더 많은 데이터들을 여러분이 다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부분만 얘기하는데, 이러한 어떤 상황 속에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입니다. 크게 교회는 네 가지로 대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네 가지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 교회, 제도적 교회와 그리고 독특한 교회, 유기적 교회, 성교적 교회, 네 갈래길로 이렇게 나뉘어질 것이다. 물론 우리 이런 사이즈가 있는,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제도적 교회로 갑니다만, 제도적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유기적인 공동체를 형성하고 성교적 교회론을 가지고 이 땅을 나아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작은 교회는 이 모든 것을 다 담기에는 여러 자원들이 부족하죠.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작은 교회는 이 중에서 지역을 해석하고 지역을 분석해서 이 지역에 가장 적합한 우리 미래 교회의 모형을 결정하는 겁니다. 결정하고 우리 교회는 이 지역 속에서는 유기적 교회로 함께 세워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결정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언뜻 볼 때는 이 네 가지 교회 유형을 따라서 이 차이가 뭐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 차이는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통적 교회는 모든 기능들이 그 기능의 역할들을 성실하게 감당해 주므로 이 다섯 가지의 기능이 결합되어져서 완전체를 만들어내는 것이 제도적 교회입니다. 제도적 교회는 그 모든 다섯 가지의 기능들이 아주 골고루 균형 있게끔 성장해가고 성숙하고 안착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특별한 것이 뛰어나죠. 예를 들어서 사랑의 교회면 양육과 훈련이라는 부분이 뛰어나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전도가 부각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지역사회 섬김이 부각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 교회는 기능들 중심으로 안착되어져 있고 지속 성장을 하고 있고 변화를 하고 있다. 이게 이제 전통적 교회고, 새로운 교회는 시대를 해석하고 작은 교회가 카페 교회를 하고 비즈니스 교회를 하고 작은 도서관 교회를 하기 지역과 함께하기 위한 복지원을 만들고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새로운 교회 형태입니다. 이것은 제도적인 것을 탈피한다는 것이 훨씬 크고 창조적 아이디어를 모아서 그 지역에 가장 적합한 교회를 세우는 거죠. 얼마 전 대전에 600여 명 출석하는 교회 49 되신 목사님이 신문에 이렇게 났더라고요. 처음 읽어보니 아주 기발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청년을 타겟을 두고 이들을 온전히 세워서 세계 전역에 이들을 파송하는 그것을 꿈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는 정문에 들어와도 세계 지도, 강대상 뒤에도 세계 지도를 그려놓고 청년들로 하여금 계속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올인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는 순간에 그 교회는 새로운 교회이며 유기적 교회이고 성교를 지향하는 교회로 이 세 가지의 어떤 새로운 교회 형태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통전적인 교회로 이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그게 이제 새로운 교회이고, 유기적 교회는 복음의 본질에 집중하는 거죠. 유기적 교회는 결코 공간에 매이지 않고 건물 중심적 교회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집중하고 지역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기억하고 사람이 온전하게 세워지면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비본질로 생각하는 목회 철학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을, 그런 교회를 보고 우리는 유기적 교회라고 하죠. 선교적 교회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확장된 선교입니다. 세상으로 보내는 선교적 교인들을 세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복음적 영향력을 펴뜨리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작지만 이 작은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교회가 어떻게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죠.
저는 오늘 우리 여러분이 나중에 강의를 쭉 끝까지 다 들어보시면 어떤 부분에 역점을 두고 하느냐 하면 유기적 교회와 성교적 교회를 중심으로 강사 목사님들이 편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위해서 사람을 세우는 제자 훈련과 멘토링, 전도와 그리고 메시지고, 성교적 교회를 지향하기 위해서 CSR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강의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실무적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다가서게 되면 너무 실천적인 부분들이 강조되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우리 양 교수님과 함께 미팅하고 우리가 함께 동력을 통해서 이론적인 부분들도 우리가 함께 좀 공유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세미나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이것을 보고 구조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구조화는 프레임을 만드는 거고 어떤 것을 규모 있게끔 진단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오늘 강의 전체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디자인했습니다. 이것이 구조예요. 여러분, 목회도 디자인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목회를 형성해 나갈 것인가, 어떤 프레임을 만들 것인가, 어떤 교회를 세우실 것인가를 정리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구조화다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기반들을 통해서 우리가 전략적 교회 개척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요 5가지의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좀 설명해 나가려고 합니다. 자, 전략적 교회 개척은 여러분이 오늘 이제 이렇게 이 강의를 이렇게 쭉 보시면 이미 교회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앞으로 교회를 하셔야 될 분이 계시죠. 그래서 그러면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은 내가 전략적 수정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 되죠. 전략적 수정과 보완을 하면 되겠고, 이제 앞으로 교회 개척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 전략적인 계획을 미리 지금부터 준비해 가야 하는 거죠. 어제인가요? 이제 월요일 9월 9일 저도 아침부터 독서와 설교라는 강의를 하고, 이제 오후에는 우리 서울신대 교회 성장대학원에서 이제 강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아침 신문에 이렇게 여러 이 기사들이 많이 실렸는데 하단부에 보니까 KDB가 이런 광고를 하나 탁 냈더라고요. 뭐 은행에, 산업은행에서 뭐 광고 문구 한 개도 없고요. 그냥 글자 이거 하나 있어서 제가 이렇게 붉게 방향이라는 것을 이렇게 동그라미를 쳤는데, 여러분, 은행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래는 시간이 아니라 방향이다. 여러분, 교회 개척은 어떻게 합니까? 방향을 설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목회를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 설정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컨설팅은 뭐 하는 거냐 하면, 컨설팅은 목사님을 해석하고 지역을 해석하고 미래를 해석해서 이 3가지를 결합해서 이 교회가 앞으로 이 방향으로 가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도와드리는 것이 컨설팅이고,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전략적 교회 개척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 주제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이 이런 작은 단계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지요. 이거를 오늘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전체적 총론적 개념으로 이렇게 흘러갈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세운다라고 할 때는 그 교회를 우리가 건물을 구하고 예배당을 꾸미고 종탑을 세우고 교회 이름을 적고 교회 이름을 붙이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렸던 우리 박 목사님께서 뭘 섬기신다 그래서 제가 섬길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이렇게 생각하니 부족한 것이 많지만 썼던 책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게 참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의 섬기는데 함께 참여하게 됐는데, 그 책에도 보면 교회 개척의 순서 중에 건물과 그리고 교회 이름은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겁니다. 제일 마지막에. 먼저 그거부터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먼저가 뭐냐? 저와 여러분이 목사예요. 내가 어떤 목사인지, 내가 무엇을 꿈꾸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명확하게 해석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임해 주셨던 앞으로 하시라고 하신 그 비전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것을 어떻게 구조화할 것인지, 그것을 어떤 체계를 가지고 진행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객관화를 하고 그리고 구조화하고 체계화를 하는 것, 이 과정을 갖게 되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죠. 여러분, 저는
부교역자를 대형교회에서 부교역자를 지내고 이제 교회 개척을 실제로 해봤습니다. 저는 피트 와그너의 교회 개척 이론을 절대적으로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강의한 거, 책을 쓰셨던 거, 번역됐던 거를 모조리 다 구해서 다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30명이 될 때까지 교회 간판을 걸지 말라. 그래서 그대로 했습니다. 30명이 될 때까지 저희 집에서 모였고 공간을 누가 주시길래 그 공간에 들어가서도 교회 이름 걸지 않고 십자가 종탑을 세우지 않고 계속 뭐 했냐면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30명이 될 때까지 하여튼 만날 때마다 비전을 공유하고 꿈을, 저는 그때 비전이 뭐냐면 평신도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오누리 교회가 하고 있는 것에 제가 아주 엄청난 감동을 받아서 저는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께 제게 가슴에 불타오르게 해주셨던 것이 평신도 사역자를 통한 교회를 세우기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위임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 위임을 받을 수 있는 역량만 갖춰지면 저는 그냥 실수하고 실패해도 그냥 툭 던져놓는 것이 제가 하는 것의 강점,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목회를 한참 하고 있는데 이제 어느 날 기적의 사명 선언문이라는 책을 읽게 되어졌습니다. 읽었는데 감동이었던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그 책을 제가 아주 탐독을 하고, 그분이 마침 이제 미국에서 컨퍼런스를 열길래 날아가서 이제 그분의 강의를 이제 들어봤죠. 들어봤더니 자기의 은사 점색, 자기의 관심 분야를 검색을 쭉 하는 과정을 쭉 거쳤습니다. 3박 4일 동안 있으면서 제게 분별력이 있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분별력의 은사와 재능이 있는 것을 알고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목사인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고 했더니 제게 제안해 주셨던 것이 컨설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컨설팅에 대한 관심을 1998년도에 이것을 갖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것을 어디서 어떻게 배워야 될지 몰라서 그 교수님에게 부탁을 드렸더니 소개해 주게 된 것이 제가 이 길을 걸어가게 되었던 단초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담임 목사를 하고 있으면 그냥 어느 정도의 규모만큼의 해갈 수 있는 목사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 교회를 가슴에 품고 한국 교회를 섬기고 목사님들과 함께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없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셨던 것은 제가 누구이며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으며 어떤 것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철저히 저를 컨설팅했던 것이 저희 출발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뭘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컨설턴트 과정을 거치고 자격을 취득하게 하는 것이 제가 해야 될 굽이었고, 그리고 이 준비를 위해서 보다 더 좀 광폭적인 컨설턴트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가 제 이 프로필을 잠깐 올려드려서 금방 지나쳤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제일 먼저 한 것이 성균관 대학교 경영대학원에 다시 재입학을 해서 경영 컨설턴트가 되는 것이 제가 제일 첫 번째 한 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우리 교계는 이런 컨설팅 전문 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어디서 배울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국제 컨설턴트 협회, 그리고 우리 코트라에서 주관하고 있는 글로벌 비즈니스 컨설팅, 이런 과정들을 쭉 이렇게 훈련하고 공부하고 배우면서 오늘 여러분 앞에까지 이렇게 와 있고, 저의 가슴은 중소형 교회입니다. 저는 저의 중요한 타겟은 중소형 교회를 어떻게 건강하게 세울 것인가가 제가 가장 주력하는 건데, 이 이야기도 STP라고 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가려고 합니다. 이 STP는 내게 주신 이 비전과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준비된 것과 이 지역의 적합도를 따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게 적합한가?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이것이 적합한가?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작은 교회를 하시는데 가정교회 목회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소그룹 중에서도 가정교회를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시냐? 왜 하려고 합니까? 라고 하니, 이분이 이제 어떤 사역을 하면서 부목사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가정교회를 전환을 해서 아주 굉장히 많은 선한 영향력을 입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도 그 배웠던 게 그거니 나도 가정교회를 하겠다는 거죠. 털렸습니다. 왜 그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어도 이 가정교회가 정착이 안 될까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분은 자기는 가정교회도 맡고 자기 가정교회 준비도 되어졌는데 가정교회 소그룹이 적합도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신도시, 아파트 단지, 그리고 이주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평균 생활 수준이 유사한 곳, 생활의 환경과 문화가 유사하고 30, 40 세대와 50대 초반까지의 세대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는 가정교회가 굉장히 적합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는 지역에서는
적합도가 떨어져요. 이것이 지역입니다. 자, 내가 누구인가? 내가 그것에 대한 준비하고 준비된 것이 그 지역과 얼마큼 적합한가를 따져보자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 그래서 교회를 세웠어요. 세웠으면 사람들에게 뭘 줘야 됩니까? 우리 교회의 꿈과 비전을 줘야죠. 나는 이런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왜 적합한 지역에 와서 적합한 사람들에게 적합한 비전을 제시하니 가슴이 일치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작은 교회라도 그 꿈과 비전이 일치돼서 하나가 되기 시작할 텐데 여기서 이제 이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거죠. 저는 제가 연구소를 시작하는 2001년도에 우리 이제 세미나를 했는데 그 당시에 세미나에 가장 많이 참석했던 교단이 우리 기성교단이었습니다. 성결교 교단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참석을 하셨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저는 지금 이렇게 조그만한 오피스텔에서 교회 개척을 연구소를 개척해서 아무도 후원자도 없고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은 없지만 저의 꿈은 이렇습니다. 200개 도시에 200명의 컨설턴트들과 함께 한국교회 작은 교회들을 섬기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전부 다들 막 이렇게 웃으시더라고요. 가당치도 않다고 생각한 건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건지.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한 20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지금 벌써 우리 함께 동력하시는 목사님들이 곳곳에 세워지기 시작했고 지금 벌써 우리 한국에만 50명이 넘어섰고 선교사님들이 47명이 되어져서 전체로 지금 100여 명의 우리 컨설턴트 자격을 줄 수 있는 기간이 될 뿐 아니라 그렇게 자격을 갖고 있고 함께 한국교회를 품고 있는 분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동력자들 누구와 함께 세워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모든 사역의 순서예요. 모든 교회의 교회 개척의 프로세스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나를 해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뭘 준비할지도 모르고 어떤 지역에 적합한지를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면밀하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속가 세웠어요. 교회가 세워졌으면 이제 그다음 어떻게 해야 될까?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죠. 오늘 여러분에게 설명할 드릴 겁니다. 이제 우리 양 교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이론적 강의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나면 그 다음 시간부터 설교에 대해서 전도와 멘토링에 대해서 사회적인 책임에 대한 것을 순서적으로 우리 목사님들께서 여러분을 함께 섬겨 드릴 것으로 그렇게 구조화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STP라고 하는 용어를 여러분에게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STP 전략은 모든 그 비즈니스 컨설팅이나 기업을 컨설팅할 때 어떤 컨설턴트든지 이 STP 분석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공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하게 되죠. 최근에 우리가 100년이 넘은 교회를 컨설팅을 했는데요. 이 교회를 컨설팅하면서 위치가 여기에 있는 거죠. 여기에 있는데 이 세그멘테이션은 말 그대로 우리의 전도 대상 지역에 대해서 인구 통계 조사와 그리고 이제 영역별로 뭐 이렇게 삶의 규모별로 주거의 형태대로 그리고 이제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신분에 대해서 화이트 칼라냐 블루 칼라냐 어떤 유형들이 살고 있는지 이것들을 전체를 세분화해 봅니다. 세분화해 보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이 교회가 아주 중요한 문제 앞에 직면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역사가 120년이 된 교회인데 이게 한쪽으로 이렇게 뭡니까? 송산이라는 곳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곳에서 120년간 틀을 잡았으니 그런데 마침 이제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도시가 남양이라는 곳으로 도시가 이렇게 편중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럼 여기서는 땅이 3,500평이나 되는 거대한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자산을 처리해서 남양으로 갈 수도 없죠. 전략적으로 가야 이미 갔어야 되는 거였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우리는 여기 지역을 지키는 곳이라고 생각한 거죠. 세분화를 해보니 여기는 인구가 점점 줄어듭니다.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드는데 남양이라는 곳은 인근한 남양은 계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데 어느 정도 인구 차이가 나느냐. 이 교회가 있었던 것은 5,600명이었는데 남양에는 28,600명이 되니까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거죠. 전략적인 접근을 전혀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다시 세분화를 또 이제 해본 거죠. 했더니 여러분 지금 우리 조금 전에 보셨던 송산이라는 곳에는 평균 연령이 53세대예요. 근데 남양은 41.2세예요. 이건 이미 여러분 우리가 가서 일일이 뭐 체크하고 정리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국가가요 통계청 자료에서 이런 지역별로 아주 세밀하게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세분화는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조금만 노력하면 여러분 교회가 있는 위치에 대해서 인구 통계조사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경제적인 수준, 문화 상태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어디까지 정리되어 있냐면은 그들이 정치적 색깔까지 다 나와 있어요. 우리 이 지역에는 우리가 보수주의 쪽에서 몇 퍼센트, 여기가 진보 쪽에 몇 퍼센트, 중립 쪽이 몇 퍼센트 이것까지도 정리가 다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걸 참조하게 되면 내가 이들과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충분히 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 타겟팅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목사님들에게 이제 이 컨설팅 가서 이제 여쭤봤어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중요한 세대가 어디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제가 이거 보여드리지 않고요. 물었더니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앞으로 3040 세대를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교회가 어디에 있는 게 좋겠습니까? 3040 세대가 오게 하든지 3040 세대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맞대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가 어느 정도 사람들의 30 세대가 살고 있는지를 혹시 아세요? 그랬더니 모른대요. 그냥 적다라고만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여기는 지금 3040 세대가 다 남양이라는 곳으로 여기 봉담 쪽으로 다 빠져나가고 있다. 그러니 이것을 좀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좀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전략적으로 여러분 남양이라는 곳으로 이 교회가 거점 교회를 형성하는 것 말고는 대안이 없는 겁니다. 아니면 그 지역으로 가든지 해야 되는 그런 것을 이제 컨설팅을 해드렸던 내용들이어서 이제 이 교회가 어디에다가 타겟을 두고 가야 될지를 결정하게끔 그렇게 만들었던 교회입니다. 전략적 교회 개척은 S 세분화하십시오. T 타겟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P 이제 포지셔닝 매핑을 하게 되죠. 여러분 지금 이 왼편에 보고 있는 것은 이미 제가 사실은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강의를 해야 여러분이 좀 박진감이 넘치는데 이게 여기 여러 가지 그 영상하고 연관성 문제 때문에 애니메이션이 좀 어렵다고 그래서 제가 다 펼쳐놓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컨디션이 나오게 됐던 제일제당에서 CJ에서 이 컨디션을 출품을 할 때 했던 것이 이 포지셔닝 매핑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 백지 하나에다가 이렇게 그려놓고 이제 이들이 그 마케팅 팀들이 다 모여가지고 자 이제 우리 한국에 나와 있는 이런 업료들에 대한 것들을 쭉 이렇게 포지션을 해본 거죠. 했더니 한쪽에 비어 있는 거죠. 그럼 뭐가 비어 있었냐라고 하는데 우리 한국이 이제 그 세계 1위가 몇 개 있죠. 교통사고율 1위. 그리고 술 문화 1위입니다. 그죠? 우리나라가 있는데 교통사고는 이거는 뭐 이 CJ에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금 현재 형성된 한국 시장 안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논의를 하다 보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술 소비 1위인데도 불구하고 숙취 해소를 뭘 하고 있느냐 하면 해장국, 기름진 해장국, 좀 나은 것이 콩나물 뭐 이런 정도로 해장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걸 먹으러 가야 되잖아요. 또 끓여야 되잖아요. 불편하니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자. 그리고 여기 비어 있는 자리에다가 이제 포지셔닝을 마킹을 한 거죠. 여기가 비어 있으니 우리가 이것을 선점하자라고 해서 여기다 두고 컨디션을 개발한 겁니다. 대박이 터진 거죠. 그래서 컨디션이 이제 숙취 해소만 된 게 아닙니다. 여성들에게 필요한 거, 더 나아가서는 학생들을 위한 컨디션 조절 이것까지 개발을 하게 되는 기능성 음료를 만들게 되었는데 제가 우리 목사님들, 작은교회 목사님들 컨설팅 가서 인근의 교회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셔서 나갔고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인근의 교회가 많습니다. 저도 많은 걸 알고 있다. 어떤 교회들이 있느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포지션을 해야 될 것인가를 찾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런 포지셔닝 매핑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거죠. 저희 연구소가 제가 2001년도에 연구소를 설립을 하려고 할 때 저도 배운 게 이제 이 포지셔닝 맵을 그리는 걸 배웠으니까 그 당시에 우리 한국 교회를 섬기고 있는 기관들을 이렇게 포지셔닝을 한번 그려봤어요. 그려봤더니 뭐 단연 1위가 교회 성장 연구소였어요. 일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강해 설교학교가 우리 중대형 교회 목사님들을 설교를 통해서 미국에 있는 교회들 뭐 탐방 이런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랑의 교회와 함께 이제 동력하면서 이제 그 송기련 목사께서 하는 하이패밀리가 이제 가정사역에 특화를 해서 이것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대부분 군소 그 연구소들이 대부분 이 세 가지 형태에 다 포지셔닝이 되어 있더라고요. 누구도 컨설팅과 코칭하는 것은 NCD 외에는 뭐 하는 것이 별로 없어서, 나는 내게 주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은사와 제가 준비했던 것을 가지고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되겠다 했어요. 처음에 이제 컨설팅 강의를 어디서 했냐면은 지금 이제 원로 되셨던 그 박노주 갈보리 교회의 박조준 목사님이 이제 그 분당에서 개척을 교회로 옮기셔서 아주 그 예배당을 정말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정말 저기서 제가 세미나를 시작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찾아가서 삼고초려해서 그분에게 이제 절대 강의실 안 빌려주는 분이잖아요. 제가 3번 찾아가서 부탁드려서 강의실을 빌려서 이제 시작한 겁니다. 그때 컨설팅을 했는데, 컨설팅을 했더니 뭐 우리 보수교단의 목사님들이 무슨 교회를 컨설팅이라 뭐 세상 방식으로 도입을 했니 어쩌니 막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되게 아이러니한 것은 그분이 제일 먼저 컨설팅 받으셨어요. 뭐 이렇게 말씀드려도 웃지도 않으신 여러분 보면서 제가 놀랍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일들이 제 속에서 이제 있었던 게, 그때 했던 것이 이 포지셔닝 매핑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포지셔닝 매핑을 하게 되었던 궁극적 배경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저는 연구소가 분당에서 좀 가깝습니다. 그래서 제 생활 그 영역은 분당권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분당권을 보니까 성남대로가 붉은색으로 보이는 것이 성남대로예요. 이 성남대로를 딱 펼쳐놓고 보면 양가로 좌우로 우리 교회, 우리 한국교회가 다 알만한 교회들이 쭉 이렇게 포지셔닝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시죠. 같은 교회가 있습니까? 같은 색깔의 특성화가 된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 규모가 크지만 그 규모가 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다 특성이 다 다르다는 거죠. 자, 이 말은 제가 무엇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으냐 하면,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앞으로 교회는 2가지 중에 한 개 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이렇게 대형교회를 하시든지, 아니면 2번째는 특성화 하셔야 됩니다. 이 2 교회만 한국 교회가 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제 교회 개척을 이제 1993년도에 어렵게 교회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척 예배를 드릴 때 30명이 모였을 때 개척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 이제 교회 이름도 그때 이제 공모하고 기도하고 해서 이제 비전에 걸맞는 교회 이름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책에 보시면, 제가 드린 여러분 책을 보면 그 책에 교회 이름을 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내 비전, 지역,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꿈꾸는 그 목회 형태를 담을 수 있는 교회 이름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은 그냥 여러분이 그냥 적극적으로 해서도 안 되고, 굉장히 고도의 어떤 고민과 철학들을 정리해서 만드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때 제가 제 멘토 목사님을 모셔서 설교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렇게. 바라기는 여기에 또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지 말고 이 지구촌에 딱 하나밖에 없는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다. 제 멘토 목사님이 제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지금까지도 제가 특성화 전략을 이야기하게 되는 결정적인 단초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분이 있습니다. 영적인 멘토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멘토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목회 코치도 반드시 있으셔야 한다는 것을 좀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런 근거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미래교회의 5가지 필수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특성화, 그리고 차별화, 상황화, 체계화, 사회 공공화라고 하는 이 5가지의 트랙이 여러분이 앞으로 목회할 때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목회를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고요? 이 5가지 지표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내 특성은 뭐지? 나는 인간의 교회와 뭐가 차별화되어 있지? 지금 이 미래가 흐르고 있는 시대 속에서 내가 상황에 잘 대응하고 있나?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나? 나는 얼마나 체계적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나? 교회 하나를 운영해도, 설교 하나를 만들어도 내가 얼만큼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고민해 보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 아무것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작지만 상황이 부족하더라도, 자원이 부족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 이 5가지는 여러분이 앞으로 미래 교회를 쭉 해나갈 때 5가지의 중요한 지표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내 스스로가 컨설팅 해보시면 돼요. 내 특성이, 우리 교회의 특성은 뭘까? 나는 지금 인근의 교회가 어떤 차별화를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이 상황들을 잘 대응하고 있고 문제 해결을 하고 있는가? 나는 얼만큼 체계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5가지를 점검해 보시면 지금 여러분이 목회를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를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저는 이 전략적 교육 개척은 무엇을 지향하느냐,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하느냐, 조금 전에 여러분 KDB 산업은행에서 미래는 시간이 아니라 방향이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과 일맥상통하죠. 오늘 제가 강의하려고 하는 주안점은 전략적 교육 개척의 핵심은 살아있고 생동력이 있고 목회적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유기적 교회를 세우는 것이 전략적 교육 개척 오늘 세미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 방향으로 여러분들과 지금 강의를 구조화했고 이것을 우리 다른 강사님들과 함께 쭉 펼쳐서 전체를 보면 결국은 유기적 교회를 세우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이었다. 이것을 구조적으로 여러분에게 좀 설명해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유기적 교회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기능에서 탈피하고 사람을 중시하고 지역의 필요와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것,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거죠. 그리고 이 유기적 교회는 결코 하드웨어에 집중하지 않고 내용에 담을 수 있는 본질적 목회, 말씀을 전거하고 그리고 양육하고 체계화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하는 오늘 여러분 오후에 듣게 되는 모든 강의들의 내용의 컨셉이 이 소프트웨어들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이번 담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꾸준하게 유기적 교회는 지속 가능해야 합니다. 그래서 생동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속 성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데 조금 더 어려움이 없도록 형성해 가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므로 이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유기적 교회 공동체는 어떤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공동체, 역동성이 있는 교회,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고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는 일에 집중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유기적인 공동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우리 오늘 참석하신 우리 많은 동역자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이 세우셔 가고 있는 이 교회들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있고 역동성이 있고 본질적이면서 사람들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이 위대한 사역들이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 속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것을 좀 더 설명을 붙이겠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붙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로 핵심 사역을 집결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작은 교회는요, 목사님이 정확한 전략적 교육 개척의 방향성만 결정되어지면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사역을 할 수 있거든요. 이 대형 교회들은 방향을 턴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작은 교회들은 목사님이 자기를 해석하고 자기를 준비하고 구조화하고 체계화해서 우리 교인들에게 충분히 공유해내면 정말 의미 중심적 교회와 가치 지향적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 중심에서 이제는 사람 중심으로 가야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작은 교회 목사님들 또 우리 작은 교회란 말을 잘 쓰고 싶지가 않은데 우리들이 한국 있는 비전 교회들을 섬기고 있는 목사님들은 어떤 기능을 완성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사람에게 집중해야 하고 사람을 세워야 하고 그 사람들을 정말 좋아해야 합니다. 사람을 섬기는 것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이 바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로 불러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일터석으로 세워주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는 제도적 모순들로부터 탈피하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고도성장 시대가 끝났습니다. 고도성장은 불가능하고 우리는 지속성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정말 건강한 교회의 모형을 저와 여러분이 세우셔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평신도를 사역을 개발해서 목회자 동력자로 삼는 것입니다. 이런 대형 교회들은 부교역자들을 선임해서 그들과 함께 동력하기 가능하지만 작은 교회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평신도들의 재능을 깨우고 은사를 발견하고 그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들의 사역을 동력을 위임해서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섬세하게 그들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제가 올해로 딱 23년
연구소를 지금 설립해서 개척해서 지금까지 있습니다. 우리 개척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는 교회도 개척했고 연구소도 개척했습니다. 개척했다는 것은 어떤 도움을 받지 않고 했다는 뜻입니다. 23년간 이것을 묵묵하게 감당하고 한 길을 꾸준하게 비전을 향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 23년의 사역을 쭉 하고 난 뒤에 내린 작은 결론들을 오늘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장 첫 번째는 자기 인식과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지도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면 종다워야 합니다. 지도자는 서 있는 사람이고 앞서서 이끌어가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어떤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며 교인들 앞에 서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확립하십시오. 이것보다 더 우선에 둘 수 있는 것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속도만 내지 마십시오. 방향을 결정하십시오. 내가 어떤 비전을 향해서 가야 될 것인지, 내가 무엇을 향해서 가야 될 것인지, 어떻게 교인들을 독려해야 될 것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그냥 이 방향만 설정하고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력을 갖추십시오. 역량을 만드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담임 목사 청빙 문화와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제가 3년 전에 논문을 하나 썼습니다. 소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담임 목사 청빙의 공정성에 대해서 논문을 썼고 그 썼던 소논문을 근거로 해서 담임 목사 청빙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책을 3년 전에 우리 한국 땅에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장로님들이 청빙위원들이 읽으시고 저희 연구소로 연락을 주고 우리 본부장과 함께 청빙 컨설팅을 이제 진행을 해가면서 지금도 우리 역사가 60년 된 교회에 부산에 있는 우리 대형교회죠. 대형교회 청빙 컨설팅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기, 어제까지 제가 뭐 하고 있냐면은 밤늦은 시간까지 담임 후보자들에 대한 역량평가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역량이란 뭐냐 하면은 그 사역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질과 성향과 인격과 목회적 준비가 되어져 있는지를 제가 철저하게 검증합니다. 무려 4시간 동안 부부와 함께 대화를 하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역량들을 조근조근 이렇게 이제 확인합니다. 그 확인하는 항목만 해도 100개가 넘습니다. 그것들의 역량을 갖춰라. 그러면서 제가 한편은 한국교회에 대한 막 절망이 있다가 또 한편은 소망이 막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말 준비가 잘 돼 있고 역량에 뛰어난 목사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아마 오늘 여러분 오신 분들도 어떤 역량이 충분한 분들로 그렇게 오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뭐 언제 아멘 할지 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제가 그냥 그렇다 하고 이제 생각하고 가는데 여러분 역량을 키우시고 실력을 겸비하십시오. 한 번은 제가 우리 유명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 안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그 교회 그 컨설팅을 갔습니다. 중직자들이 거기는 이제 그 장로님이 되려 그러면 한 교회를 개척을 해야만 장로님이 되는 우리나라의 아주 훌륭한 교회에 있습니다. 컨설팅을 진행하는데 이제 중직자들이 모였습니다. 한 50명 가까이가 모이셔서 이제 저하고 이제 대담을 이렇게 쭉 하는데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목사님, 컨설팅하는 곳이니까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들이 바라볼 때는 요즘 우리 목사님들이 실력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대놓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실력이 없다는 근거를 대보라고. 저는 이제 근거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인데 근거가 뭐냐고 이제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 말이 제가 이 사역을 하고 초창기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20년 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계속 귓가에 남아 있습니다. 실력을 구축해야 되구나. 그래서 저도 지금도 배우고 공부하고 익히는 일을 조금 더 소홀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력 있는 목사가 되십시오. 역량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역량이 뭐냐면요, 맡겨준 일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역량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거뒀던 흔적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역량이라고 하는 거죠. 네 번째는 자기 관리와 자기 개발을 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움의 자리에 없는 것은 여러분이 멈춰졌다는 것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바라보면 여러분은 침체한 것입니다. 목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배우는 자리에 항상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절대로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배움이 멈추는 순간에 우리는 교만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는 철저하게 자기를 관리하지 않으면 누구도 관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제도권에 있는 교회들은 장로님들이나 교인들이 알게 모르게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는 누구도 우리를 관찰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기를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자기를 개발하는 일을 조금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오늘 너무 잘 오셨고, 앞으로 여러분이 배움의 장이 있으면 기꺼이 가셔서 그 배움의 자리에 항상 앉아 계시는 그런 겸허한 마음이 주님 부르는 그날까지 지속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걸 제가 23년간 사역을 하면서 가졌던 결론들입니다. 그리고 5번째는 근거 없이, 이론 없이 그냥 무턱대고 뭔가 좋아서 하고 하는 것은 안 하셨으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진행하려고 할 때는 그것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양 교수님께 부탁을 드렸던 게, 우리가 아무리 실천적으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이론적인 근거가, 그리고 어떻게 정립되는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신학을 하는 거죠. 공부하셔야 되는 거죠. 학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의 주장하려고 하는 그 사역을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것은 어디서 왔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 이것이 여러분, 저는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구조적으로 여러분이 사역을 하게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6번째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요, 사람을 정말 사랑하십시오. 한 영혼을 절대로 소홀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양들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양들이 목사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목사는 양들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누구보다도 강력해야 되고, 사랑이 그냥 저분은,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더 귀한 피드백은 없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종이 되라. 하나님의 종 되는 것보다 더 우선에 두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종된 인식을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남들만큼 하는 것은 최선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셨다면 남들보다 더 하셔야 합니다. 결과가 없는 노력은 열심은 했지만 허상입니다. 반드시 결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가지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고요? 전략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무턱대고 적과의 싸움인데 무턱대고 공격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지요. 내가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런데 고지를 점령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전략과 전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시간에 여러분이 전술적 접근과 이론적인 근거들을 우리가 확보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자기를 연단하고 자기를 쳐서 주의 뜻에 복종해 나가는 그런 영적인 자기 낮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한 장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전체적인 그림이 이렇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앞 시간에 전략적 교회 개척에 대한 전체 개요를 설명해 드렸고, 우리 잠시 후에 양 교수님께서 사도적 교회 개척에 대한 이론적인 여러분들 설명을 해드릴 거고, 식사 후에 우리 설교에 대한 컨설팅의 실제에 대해서 우리 윤문기 목사님이, 그리고 우리 김호근 목사님께서 교회의 사회적인 책임과 교회에 대한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 우리 박만규 목사님께서 전도와 멘토링 목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섬겨드리므로 오늘 전체 강의의 구조가 이렇게 진행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여러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많이 있는 것들은 제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 저장해 둔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참고하시면 여러분 사역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